9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 등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민정수석 시절 이석수 전 특별검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그것입니다. 이 같은 혐의들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후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계속됐고 지난 2월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 씨의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이 끝난 직후 우 전 수석은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며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2017년 4월 이후 4년 만에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 관계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혹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 전 수석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조 1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해서 변호사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게 돼서 변호사법에 따라서 현재 등록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거, 오늘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근 금융위가 이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한 주당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네. 사지 못하거나 몇 주 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 대신 다른 종목을 사기로 결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소수 단위 거래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소수 단위 거래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들이 제공하였던 서비스였으나 네. 국내에서도 조금씩 관심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미권의 증권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외 주식에 대하여만 2019년 말부터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을 네. 이번에는 국내 주식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일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했는데 왜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왔던 걸까요? 네, 이는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은 한 주 이하로는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는 주식은 동일한 단위로 나누어진 회사의 지분으로서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법이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주는 해당 주식이 지분 1%를 나타내고 어떠한 주식은 한 주가 5%를 나타나거나 하면 네. 이제 주식이 대량 거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와 같은 주식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또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또 탄생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황금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서 지배권이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은 주식을 한 주당 한 주를 최소한의 거래 단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좀 제도적인 문제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 단위가 이제 1주라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됐던 걸까요? 네,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 단위가 한 주라는 것은 외국도 동일합니다. 이는 회사법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상법은 뭐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선도해서 법률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참고해서 자신들이 법을 개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프랑스가 경제력이 제일 좋을 때에는 프랑스 회사법을 많이 참고하다가 이제 미국이 경제력이 좋아지면 미국이 회사 제도를 참고하여 입법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이런 경향은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이제 자신들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외부로부터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러한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증권 예탁 결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예탁 결제 제도의 법률상 구성이 이제 영미권과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중앙예탁기관에 예탁을 하면 주주들이 이제 증권회사를 거쳐서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미권의 경우에는 중앙예탁기관과 증권회사 요 주주의 관계를 신탁의 법률 관계로 구성을 해왔고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예탁의 법률 관계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신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주주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나 네. 예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미권의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주주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의 증권 보유는 일종의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네. 소수 단위로 판매한다는 접근이 보다 이제 쉽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예탁 제도에서는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주가가 너무 오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보다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좀 사고 팔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장치가 좀 있었는데요. 이 소수 단위 거래 경우에는 이것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좀 커다란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또 액면 주식을 나눌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엔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등기도 변경해야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수 단위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범위인데요. 네. 액면 분할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 모든 주식이 분할되어 이제 한 주당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그런데 소수 단위 거래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일부 수량에 대해서만 소수 단위로 거래를 하고 대부분의 수량은 완전한 한 주, 즉 온주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온주를 거래할 수도 있고 네. 소수 단위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또한 기존에는 액면 분할을 발행회사가 결정했는데 발행회사는 아무래도 증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소수 단위 거래의 수요가 얼마나 있고 어느 정도 단위로 분할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수 단위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어느 종목을 어느 단위까지 나누어 팔지 각 증권사가 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네.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증권사들끼리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점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제도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소수 단위 주식 매수 주문을 취합해서 증권회사가 이제 온주로 합쳐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주문 취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네. 온주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법은 소수 단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에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법 개정을 기다리게 되면 너무 늦게 되므로 우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추후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개선점을 정리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수 단위 거래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좀 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남편의 칫솔 락스를 뿌리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이른바 칫솔 락스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내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유죄인지 여부에 대해 1, 2심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요. 남편이 받는 혐의와 엇갈린 1, 2심 판단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A씨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위장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좀처럼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A씨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염과 식도염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 후 A씨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화장실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 2통이 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아내를 의심해 집안에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을 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2달간 총 25차례에 걸쳐 락스를 뿌렸고 왜 안 죽나,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의 말도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또한 아내가 친구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말하며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아내와 친구의 전화통화,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아들과 대화한 것, 즉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남편의 유무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제3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에 대해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려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데, 네. 이제 그 아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이제 녹음했던 거는 이제 자기의 그 범죄,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 행위의 어떤 증거 수집 목적, 그리고 자기의 신체랑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이제 위법성 조각을 시켜준 거고, 네. 즉,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무죄가 선고됐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 내리면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아들과 아내의 대화를 엿들은 것은 1, 2심 모두 무죄로 봤지만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몰래 녹음한 건 죄가 있다는 게 2심 판단입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천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해당 법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본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 통화로 했다 그래서 한 사람 목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이게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유죄로 판단.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22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버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에 유기하는 범죄는 피해 아동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명 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져 재석 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